안녕하세요. 25년을 벌써 장식할 마지막 달. 12월이네요. 겨울인 만큼 온도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면회 시간 끝났다고 몇 번 말해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꺼져. 황량한 이천의 겨울바람이 귀를 때렸다. 경기도 이천시의 외곽 야트막한 산줄기가 시작되는 곳에 자리한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의 철통 같은 정문 앞이었다. 정오를 한참 넘긴 시각, 위병소 초소의 좁은 창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시무시하여 수십 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강은숙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폭력적인 환영 인사였다. 강은숙의 옆에 서 있던 20살 손녀 최아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리는 할머니를 따라 미국에서 막 들어온 참이었다. 아린의 삼촌, 즉 할머니의 아들인 강준호 사단장에게 깜짝 면회를 하러 온 길이었다. 사전에 연락 한 통 없이 그저 아들이 이 나라의 군인을 지휘하는 늠름한 사단장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은숙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길을 나섰다. 위병소 문을 지키는 40대 간부 박정태 중사는 잔뜩 성이 난 얼굴이었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다시 한번 고함을 질렀다. 면회 시간 끝났다고 분명히 말했다. 귀가 먹었나? 아니면 여기 군대 규정이 우습게 보이나 보지. 당신들 신분증이고 나발이고 지금 당장 안 꺼지면 불법 침입자로 간주해서 헌병대에 넘길 수도 있어.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사에게 호소했다. 저희는 먼 곳에서 왔어요. 그리고 저희 삼촌이 이 부대 사단장님이세요. 잠깐 얼굴만이라도 뵐 수 없을까요? 저희 할머니가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요. 박 중사는 아린의 말을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허 사단장? 사단장이 당신네 삼촌? 여기가 무슨 드라마 촬영장인 줄 알아. 사단장 면회를 이딴 식으로 사전 연락도 없이 그것도 면회 시간 다 끝나서 들이닥치는 70 먹은 노인이 어디 있어? 당신네들 수법 다 알아. 그의 입에서 나온 수법이라는 단어에 강은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80년 가까이 살아온 세월 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토록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은숙은 박 중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단하게 굳어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세월의 흔적과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이보시오, 중사 당신,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는 건가? 나는 그저 아들을 보러 온 어미다. 그리고 당신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군. 은숙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녀가 이 나라를 떠나야 했던 사정과 707에서 보낸 청춘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아서 박 중사는 순간 움찔하며 주춤거렸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과 규율에 대한 맹신은 그를 더욱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끌었다. 허세 부리지 마시지.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알 필요가 있나? 내 눈엔 그냥 규정 위반하는 극성 민원인일 뿐이야. 계속 헛소리할 거면 밖으로 끌어내겠어. 박 중사는 초소문을 박차고 나오더니 강은숙의 팔을 잡고 거칠게 밀어붙였다. 당장 여기서 꺼져. 70대 노인인 은숙은 박 중사의 갑작스러운 완력에 힘없이 뒤로 밀려났다. 아린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 다치셨어요. 아린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박 중사를 향해 분노에 찬 시선을 던졌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어떻게 노인에게 폭력을 쓸 수 있어요? 박 중사는 아린의 외침을 무시하고 은숙을 향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침을 뱉듯이 말했다. 이봐, 당신네 나라에선 이래도 되나 보지. 여긴 대한민국 군부대야.
당신 내 나라 식으로 떼쓰지 말고 당장 떠나. 안 그러면. 은숙은 땅에 넘어져 무릎을 짚으면서도 박중사의 마지막 말을 끊어내듯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안 그러면 뭘 할 건가? 이 어미가 자식을 보겠다는데 당신이 막아설 자격이 있나? 당신의 그 오만함과 무례함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때 위병소 근무를 서던 이등병 한 명이 상황을 목격하고는 당황하여 내무반으로 달려갔다. 그는 곧바로 초급 간부에게 이 실랑이를 보고했다. 위병소에서 박중사님과 어떤 할머니 그리고 젊은 여자분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보고는 순식간에 707특 수임무단의 통신망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부대 상황을 정리하고 있던 강준호 사단장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다. 강준호는 707의 전설로 불리던 어머니 강은숙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수십 년간 떨어져 지냈지만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움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은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규율과 정의에 목숨을 거는 강직한 군인이었다. 뭐라고? 누가 감히 내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밀쳐? 그게 사실인가? 강준호는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보고를 하던 상황병을 쳐다보았다. 상황병은 준호의 살벌한 눈빛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대답했다. 예, 사단장님. 방금 위병소 근무자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박정태 중사가 면회 시간 외 방문을 이유로 강제로 노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분이 사단장님의 어머니라는 말씀은 전해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강준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다. 군인의 본분과 인간의 도리. 아무리 규율이 중요해도 70대 노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군인 이전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었다. 특히 박중사의 행동은 어머니를 향한 모독 이전의 707특 수임무단의 명예와 규율을 훼손하는 행위였다. 강준호는 곧바로 결정을 내렸다. 전 부대 비상 대기. 지금 당장 박정태 중사를 위병소에서 대기시키고 해당 상황을 목격한 모든 근무자는 초소에서 이탈하지 말고 현장을 유지하도록 해. 나는 지금 바로 위병소로 간다. 사단장의 단호한 명령은 부대 전체에 일순간의 긴장감을 조성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사단장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강준호는 자신의 군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초소의 상황판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자신의 차를 몰고 위병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발걸음에는 곧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강은숙과 최아리는 여전히 위병소 앞에서 흙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 박중사는 사단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겉으로는 애써 당당한 척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육중한 사단장 차량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위병소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저 차는. 박중사는 예감이 좋지 않았다. 자신에게 내려진 대기 명령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차량이 멈추고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빛의 사단장 강준호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곧장 자신의 어머니와 조카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확인한 준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변했다. 은숙은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들의 군인으로서의 위험을 해치지 않기 위해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아리는 삼촌에게 달려가 할머니의 무례한 대우를 호소하려 했지만 강준호의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강준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박중사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차가운 시선으로 박중사의 눈을 꿰뚫어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중사. 박중사는 사단장의 무서운 분위기에 짓눌려 자신도 모르게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사단장님. 강준호는 경례를 받아주지도 않고 침묵 속에 박중사를 노려보았다. 그 침묵은 위병소의 모든 이들을 숨막히게 만들었다. 707 특수임무단의 위병소에는 규율과 인간성을 사이에 둔 거대한 갈등의 폭풍이 지금 막 시작된 참이었다. 강준호 사단장의 시선은 냉동된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40대 중사인 박정태에게 쏟아지는 혹독한 겨울 햇살과 같았다. 위병소 초소 유리창 너머로 근무 중이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 엄청난 정적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천 지역의 707 특수임무단은 언제나 규율이 엄격했지만 사단장이 직접 위병소 근무자를 상대로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전무후무했다. 강은숙은 무릎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뒤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들은 언제나 늠름했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의 모습에는 단순한 군인의 위엄을 넘어선 정의를 집행하려는 단호한 심판자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손녀 최아리는 할머니의 겉옷에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안한 눈으로 강준호를 바라보았다. 강준호는 여전히 박중사를 노려보며 첫마디를 뱉기까지 긴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침묵은 박중사의 심장을 무거운 쇠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박중사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고 굳게 유지하려던 군인으로서의 오만함은 사단장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무너져 내리는 중이었다. 강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협적이었다. 박중사. 당신은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박중사는 목이 메어 침을 삼키고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단장님. 저는 규정에 따라 면회 종료 시간 이후에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을 돌려보내려 했을 뿐입니다. 규정을 준수하려 했습니다. 부대 경계는 규정? 강준호는 박중사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당신이 말하는 규정이란 것이 70대 노모를 향해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밀쳐서 땅바닥에 넘어뜨려도 된다는 규정인가? 박중사 군인의 규율은 인간의 도리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당신이 배운 것은 규정이 아닌가 아니면 야만적인 폭력인가? 박중사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노인이 사단장의 어머니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이미 늦었다. 박중사는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 발버둥 쳤다. 사단장님, 저는 그저 부대 기밀 유출과 비인가자 침입을 막기 위해 신분을 알 수 없는 분들이었고 너무 강하게 저항하셔서 다소 과잉 진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강준호는 그의 변명에 코웃음도 치지 않았다. 그는 박중사를 향해 몇 발자국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고 박중사는 사단장의 군복에서 풍겨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몸을 떨었다. 당신은 지금도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박중사. 과잉 진압? 당신은 지금 이천시 민간인을 상대로 전투 상황을 벌인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권위를 노인에게 과시하려 했을 뿐이다. 당신의 오만함이 707 특수임무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강준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어머니 강은숙을 돌아보았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지요. 강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은숙은 박중사를 향해 다시 한번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강은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박중사의 귓가에 깊숙이 박혔다. 아들아, 나는 괜찮다 하지만 이 중사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
규율이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억압하고 모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군인이자 이 나라의 공복으로서 기본적인 태도를 잊었다. 은숙의 말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직 707 특수임무단의 선배가 후배에게 내리는 준엄한 질책과 같았다. 박중사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압도감에 다시 한번 주눅이 들었다. 그는 이 노인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강준호는 다시 박중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박중사, 당신이 이 부대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무엇이지? 나는 특수임무단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 가장 약한 자를 지켜야 한다는 정신을 배웠다. 그리고 그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당신은 이 나라의 가장 연장자를 폭력으로 밀쳤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707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독하고 있다. 강준호는 초소안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모두 잘 들어라. 그의 목소리가 단번에 위병소 일대를 압도했다. 지금부터 박중사가 저지른 행위는 군인 정신과 707 특수임무단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한다. 규정 위반 이전의 인간성의 문제이다. 강준호는 박중사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잠시 응시했다. 박중사, 당신은 오늘부터 부대 내 모든 근무에서 열외된다. 지금 당장 인사과로 가서 대기하라. 그리고 당신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이 부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라. 당신의 징계는 정식 절차를 밟아 최고 수위로 진행될 것임을 명심해라. 박중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단장의 명령은 곧 군인 생명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강준호의 살벌한 눈빛에 짓눌려 그럴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사단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강준호는 그의 사과를 단칼에 거부했다. 늦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했다. 군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당신의 행동은 오늘 707 특수임무단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강준호는 시선을 돌려 어머니 강은숙에게 다가갔다. 그는 잠시 무릎을 꿇고 앉아 은숙의 무릎 상태를 살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십니까?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은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준호야. 이 정도 상처에 내가 쓰러질 줄 알았니?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니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은숙의 말에 강준호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감과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제가 있는 부대에서 이런 무례한 일이 벌어지게 하다니. 내 잘못이 아니다. 단지 오늘날의 군대가 과거의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군인의 정신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법이다. 최아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할머니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평범한 미국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의 목소리, 태도, 그리고 할머니를 대하는 사단장 삼촌의 깊은 존경심. 모든 것이 아린에게는 충격적인 발견이었다. 강준호는 은숙과 아린을 부대 안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위병소를 통과하는 순간 박중사는 절망에 빠진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사단장이 어머니에게 무릎까지 꿇는 모습을 보면서 그 노인이 단순한 노인이 아님을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다. 부대 안으로 들어선 후 강준호는 은숙과 아린을 사단장 관사의 가장 편안한 응접실로 안내했다. 따뜻한 차가 준비되었고 긴장감이 풀리자 아린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삼촌 정말 멋있었어요.
중사님께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할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았어요. 강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을 담고 있었다. 아리나. 군인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규율은 그 지킴의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박중사는 규율을 핑계로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렸다. 그건 707의 정신이 아니다. 은숙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리고는 아들을 바라보며 문득 오래전의 이야기를 꺼냈다. 준호야, 네가 어렸을 때 내가 너에게 가끔 특수임무단 이야기를 해줬지. 우리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기억하니?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707에서 어떤 분이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한 정신과 명예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저를 이곳 사단장의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래, 우리는 단순히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나라의 명예와 국민의 안전을 지켰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였다. 동료와의 신뢰, 그리고 국민과의 신뢰. 은숙의 눈빛은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 아련했지만 여전히 강렬했다. 아리는 할머니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쉽사리 질문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강준호는 자신의 어머니가 단순한 전역자가 아니라 707 특수임무단에 살아있는 전설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아린에게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707 특수임무단 부대 전체에는 위병소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사단장이 자신의 어머니를 모욕한 중사를 단칼에 징계 조치했다는 소식은 모든 장병에게 충격과 동시에 새로운 경각심을 주었다. 사단장은 단지 어머니를 모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박 중사를 엄하게 다루었음을 부대원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이는 강준호 사단장이 평소 강조했던 명예와 인간 존중이라는 가르침이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강준호는 은숙과 아린을 위해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다음 날 부대 일정을 어머니와 함께 보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은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다. 아들이 지휘하는 이 부대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박 중사 같은 규율에만 갇힌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은숙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다. 준호야, 너는 사단장으로서 2707 부대가 지금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과거 우리의 임무는 명확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 강준호는 어머니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707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어머니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극비 임무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 어머니, 세상은 변했지만 707의 임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름 없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 부대에서 처리해야 할 어머니의 시대와 관련이 있는 듯한 하지만 미처 다 풀지 못한 오래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가장 괴롭히고 있습니다. 강준호의 말은 다음 장의 전개에 대한 강력한 호기심을 유발했다. 은숙은 아들의 눈빛에서 이천의 707 특수임무단이 단순히 평화로운 훈련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천의 새벽 공기는 뼈를 깎는 듯 차가웠다. 전날 밤 위병소에서 벌어진 사건의 여파로 707 특수임무단 부대 전체는 평소보다 더욱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준호 사단장의 관사 응접실, 새벽 일찍 일어난 강은숙은 홀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손녀 최아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강준호는 이미 부대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집무실로 향한 후였다. 은숙은 응접실 벽에 걸린 707 특수임무단의 부대 마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마크는 그녀의 젊은 시절, 그녀의 긍지이자 삶의 전부였다.
그녀가 미국으로 떠나야 했던 이유, 그리고 아들을 E707의 지휘관으로 키워낸 힘은 모두 그 마크에 담겨 있었다. 그때도 그랬지. 모두가 침묵해야만 했던 임무들. 은숙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어제의 박 중사 사건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 박 중사의 오만함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느껴졌다. 군인의 명예는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존중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기초가 무너진 것이다. 잠시 후 관사 경비병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할머님, 사단장님께서 지금 잠시 시간을 내셔서 할머님을 모시고 부대 견학을 하실 예정입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래 내가 한때 뛰어놀던 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봐야겠구나. 강준호는 집무실 앞에서 은숙과 아린을 맞이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대 곳곳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훈련장, 병사식당, 전술훈련 시설 등을 둘러보며 강준호는 과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 여기 이 건물은 어머니가 계실 때보다 훨씬 더 현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장의 흙과 바람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훈련 때마다 어머니의 땀 냄새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은숙은 훈련장 한가운데 멈춰 섰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냄새 그래, 이 냄새는 변하지 않았군. 땀과 흙, 그리고 철의 냄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지. 아리는 할머니의 모습에 더욱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할머니, 혹시 할머니도 여기서 삼촌처럼 훈련하셨어요? 진짜 특수부대원이셨어요? 은숙은 아린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럼 너희 삼촌보다 더 날렵했고 더 강했단다. 이 부대의 전설은 너희 삼촌이 아니라 바로 나 강은숙이 시작한 거란다. 강준호는 어머니의 농담에 웃었지만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가 어머니를 특정 훈련 시설의 외진 구석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일반적인 부대원들에게는 개방되지 않는 철저하게 봉쇄된 연구 및 전술 자료 보관소 근처였다. 어머니, 제가 어젯밤 말씀드린 오래된 숙제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은숙은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말해보렴. 내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혹시 내가 처리해야 할 임무가 내 어미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니? 강준호는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민 가시기 직전에 수행하셨던 흑표 작전을 기억하십니까? 은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것으로 바뀌었다. 흑표 작전 그 이름은 감히 이 부대에서 꺼내서는 안 되는 이름이다. 그 작전은 완벽하게 봉인되었다고 들었다. 너는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작전과 지금의 707이 무슨 관계가 있니? 강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니, 그 작전은 공식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모든 기록이 폐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부대에서 비밀리에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흑표 작전의 잔여물이 이천 지역의 민간인 시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포착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작전에 사용되었던 핵심 기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불법적인 경로로 악용될 조짐이 보입니다. 아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심각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죽이고 있었다. 은숙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주먹을 쥐었다. 말도 안 돼. 그 자료는 인류에게 위험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직접 폐기를 확인했단 말이다. 누가 감히 그 금지된 기록에 손을 댄 거지? 강준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의 동료 중 한 명으로 추정됩니다. 코드명 유성을 사용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식적으로는 작전 중 실종 처리되었지만 저희는 그분이 살아있으며
지금 이천 인근에서 비밀리에 그 자료를 복원하려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707의 명예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단장으로서 이 사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은숙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유성. 그녀의 가장 가까웠던 동료이자 함께 흑표 작전을 수행했던 유일한 생존자. 그녀는 유성이 실종되었을 때 가장 크게 슬퍼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고 심지어 금지된 자료를 복원하려 한다니. 유성이 살아있다니? 그리고 그가 그런 짓을 벌인다니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부대 징계나 규율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707 특수임무단의 근원적인 명예를 건 문제다. 은숙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707 특수요원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노년의 주름은 사라지고 오직 결의에 찬 강인함만이 남아 있었다. 준호야,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이 작전은 정부의 가장 깊은 곳과 연관되어 있다. 군의 정식 절차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강준호는 비로소 어머니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임을 확신했다. 그는 어머니를 모셔온 이유가 단순히 면회를 위한 것이 아님을 어머니도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과거의 경험과 707 내부 깊은 곳의 연결고리가 필요했다. 어머니, 저는 공식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작전의 민감성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족의 문제이자 707 전역자로서의 명예회복 문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어머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만이 유성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자료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강은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미국으로 떠났던 것은 707의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그녀의 가장 잊고 싶었던 과거를 다시 현재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 과거가 아들의 목숨과 이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내가 다시 현장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니? 강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저 조언자로만 계셔 주십시오. 하지만 유성이 어머니의 동료였던 만큼 유성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인물도 어머니일 것입니다. 저는 유성을 체포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도 한때는 707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무거운 분위기를 깨고 손녀 최아린이 두 사람 사이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대략 짐작하고 있었지만 할머니와 삼촌의 강렬한 눈빛 교환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할머니, 삼촌. 저는 솔직히 두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부 이해하지 못해요. 흑표 작전, 유성, 금지된 자료 마치 영화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건 할머니는 무서워하지 않고 삼촌은 정의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만약 이 일이 할머니에게 너무 위험하거나 힘든 일이라면 저는 할머니가 다시는 그 고통스러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하지만 만약 할머니의 명예와 삼촌의 부대를 위한 일이라면 저는 두 분을 믿고 따르겠어요. 은숙은 아린의 맑고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국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손녀는 그녀의 강인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을 깨달았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아린조차도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의 명예를 걱정하고 있었다. 은숙은 깊은 결심을 했다. 박 중사의 오만함에 대한 징계는 강준호에게 명분을 주었지만 흑표 작전의 잔여물을 처리하는 것은 강은숙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임을 그녀는 직감했다. 준호야, 내 뜻을 알겠다. 나는 너를 돕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강준호는 경청하는 자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첫째, 이 작전은 707 특수임무단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유성이라는 동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나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나설 것이다. 나는 내 손으로 내가 봉인했던 과거를 끝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중사 사건은 단지 이 문제의 표면일 뿐이다. 너는 이 부대의 규율과 인간성 사이에 놓인 간극을 메우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진정한 707은 강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강준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조건에 감동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리고 707 사단장으로서 이 부대의 명예와 인간성을 모두 회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707 특수임무단의 미래를 건 비밀 작전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강준호는 곧바로 극소수의 신뢰하는 부대원들을 소집하여 어머니가 언급한 유성에 대한 심층 정보 분석을 지시했다. 한편 은숙은 아린과 함께 이천 시내의 오래된 지도를 펼쳐들었다. 흑표 작전의 비밀 자료가 숨겨져 있을 법한 그녀만이 아는 오래된 은신처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이천의 사단장 관사 응접실, 새벽의 엄숙함이 거치고 희미한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스며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빛바랜 이천시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 옆에는 최아린이 최신 장비를 이용해 출력한 현대 위성 지도와 분석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과거와 현재의 정보가 한자리에서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 강은숙은 낡은 지도의 특정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시간이 멈춘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지점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혹은 용도 자체가 완전히 변경되었을 707 특수임무단의 옛 은신처 또는 비상물자 보관소였다. 유성이 분명히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항상 이천의 흙냄새를 좋아했지. 그리고 흑표 작전의 핵심 자료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숨겨져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알고 있다. 그는 절대 일반적인 은신처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다. 강준호는 어머니 옆에 서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지휘 아래 가장 신뢰하는 3명의 특수 요원들로 구성된 그림자 팀을 비공식적으로 결성한 상태였다. 이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머니가 지목하는 곳으로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제가 부대 자료를 검색한 결과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204면 외곽에 폐쇄된 농기계 공장 부지는 20년 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되어 현재는 이천시 도예촌 박물관의 외곽 창고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비밀 시설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강준호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의 논리적인 분석을 넘어서는 동료의 심리를 꿰뚫는 직감을 담고 있었다. 그것이 유성의 방식이다.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 공적으로는 용도가 변경되었지만 지하에는 여전히 우리가 만든 시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가 말하는 도예촌이라면 수많은 관광객과 방문객의 시선에 섞여서 자신의 작업을 감출 수 있었겠지. 최아린이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빠르게 스크롤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언급한 도예촌 박물관 외곽 창고의 위성 사진을 띄웠다. 할머니 삼촌. 위성 사진으로 보니 창고 부지 뒤편에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르게 보이는 철제 환기구가 하나 있어요. 주변 건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의 집안 분석 자료를 보면 이 부분만 지하 구조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일반적인 창고가 아니에요. 아린의 뛰어난 분석력은 은숙과 준호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십 년의 경험과 최신 기술이 결합되는 순간이었다. 강준호는 즉시 그림자 팀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104면 도예촌 외곽 창고 부지. 환기구 주변 지하실 존재 가능성. 민간인 복장으로 침투 및 정찰 개시.
어머니, 아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성은 훨씬 더 교묘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아린이의 분석이 맞다면 그곳이 맞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은숙은 긴장했다. 이제 막 추격이 시작된 것이다. 준호야, 유성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다. 그는 자료를 복원하려는 것이지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었을 거다. 그는 아마도 이 세상에 우리가 겪었던 불의를 폭로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 자료의 복원이 성공했다면 그는 곧 움직일 것이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통해 미티어의 악에 없는 목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목적이 순수하다고 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용서될 수는 없었다. 저는 지금 바로 위병소의 상황을 보고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비공식적인 통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유성이 탈출할 경우 일반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때 그림자 팀장으로부터 준호의 암호화된 통신 장비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사단장님, 목표 지점인 창고 외곽에서 미세한 동력원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컴퓨터 서버가 가동되는 듯한 소음입니다. 강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움직임 포착. 어머니 아리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림자 팀에게는 비살상 제압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제 모든 정보를 확인하며 조언을 주셔야 합니다. 유성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머니뿐입니다. 은숙은 자신의 낡은 트렌치 코트를 챙겨 입었다. 내가 현장에 가야 한다. 나는 너희들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유성을 설득하러 가는 것이다. 유성이 만든 방어 체계는 너희들의 지식으로는 뚫을 수 없다. 그는 오직 나를 위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나는 차량을 요청한다. 104면으로 간다. 강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나오는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전직 707 요원임을 잊고 있었다. 그녀는 지휘관의 어머니가 아니라 경험 많은 특수 요원이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도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팀에게는 강은숙 요원의 접근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강준호는 사단장 차량이 아닌 민간 위장 차량을 이용해 어머니와 아린을 태우고 백사면으로 향했다. 아린은 이 모든 상황이 영화 같았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명예를 보았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부대 내부에 설치된 특수 무선망을 통해 그림자 팀의 이동 경로와 주변 정보를 계속해서 추적했다. 백사면 외곽의 도예촌 인근은 늦은 아침 시간임에도 인적이 드물었다. 위장 차량이 창고 부지 근처 숲속에 은밀히 주차되었다. 강준호는 특수 위장복을 입은 그림자 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팀원들, 우리는 지금 민간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특수요원을 상대하고 있다. 절대 방심하지 마라. 그리고 강은숙 여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그분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비살상 원칙을 지킨다. 유성 요원을 생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은숙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70대의 노구였지만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수십 년 전의 임무를 다시 수행하는 요원처럼 그녀는 창고 부지 외곽을 조용히 살폈다. 준호야, 여기다. 저 환기구 주변에 흙이 일부러 파헤쳐진 흔적이 있다. 그리고 저기 저 나뭇가지에 걸린 흰색 천 조각은 유성과 나만이 알던 비상통신 부호다. 그는 우리를 알고 있었다. 그가 여기에 있다는 증거다. 강준호는 어머니의 예리한 관찰력에 놀랐다. 단순한 노파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수 임무단 요원만이 해독할 수 있는 언어였다. 그림자 팀은 은숙의 지시에 따라 창고 벽면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지하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찾기 위해 창고 외벽을 특수 장비로 스캔하기 시작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강은숙은 눈을 감고 과거 유성과의 훈련 기억을 되살리며 그의 방어 심리를 읽으려 했다. 그 심리가 곧 방어 체계의 약점이기 때문이었다. 백사면 외곽에 폐쇄된 창고 부지. 낡고 녹슨 철문과 삭막한 외벽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다. 강은숙의 지시를 받은 그림자 팀은 마침내 지하로 통하는 비밀 통로의 입구를 찾아냈다.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보이는 오래된 기름통 아래 숨겨져 있었다. 그림자 팀장 코드명 그림자 1은 특수 무전기를 통해 강준호에게 보고했다. 사단장님, 입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미세한 레이저 감지기 작동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흑표 작전 당시 유성이 직접 설계한 다층 방어 체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침투가 어렵습니다. 강준호는 은숙을 바라보았다. 은숙은 이미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단호하게 명령했다. 레이저 감지기는 유성이 만든 첫 번째 시험이다. 그는 절대 동료를 해치지 않는다. 그 레이저는 단순한 경고용이다. 통신을 통해 유성에게 내 이름을 전달해라. 강은숙이 왔다고 말해라. 그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강준호는 망설였다. 특수 임무 수행 중 적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금기였다. 하지만 지금 상대는 단순한 적이 아니라 어머니의 오랜 동료였다. 그림자 1. 강은숙 여사님의 지시를 따른다. 암호화된 채널로 강은숙 세 글자를 유성 요원의 감지 체계에 노출시킨다. 모든 무기를 거두고 비무장 상태로 진입을 준비하라. 그림자 팀원들은 사단장의 파격적인 명령에 놀랐지만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했다. 그림자 팀장이 무전기를 통해 강은숙이라는 이름을 통로 안쪽으로 은밀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팽팽했던 긴장감이 순식간에 해소되었다. 레이저 감지기의 작동 소리가 멈추고 기름때 묻은 지하 통로 입구에서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강철 계단이 나타났다. 마치 오랜 손님을 맞이하듯 유성의 방어 체계가 스스로 열린 것이다. 보아라, 준호야, 내가 틀리지 않았지. 유성은 여전히 신뢰를 지키고 있다. 그는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은숙은 그림자 팀장에게 손짓했다.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너희는 뒤에서 나의 안전을 확보하되 절대 먼저 행동하지 마라. 유성은 지금 가장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일 것이다. 잘못된 행동은 그를 폭발하게 만들 것이다. 강준호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70대의 노모가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서는 모습. 이는 707 특수임무단 전체에 살아있는 교훈이 될 것이었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습하고 차가운 지하 공간에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한 특수 장비들의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하 통로는 꽤 깊었고 마침내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완벽한 비밀 작업실이었다. 고성능 서버들과 모니터들이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고 각종 통신 장비와 분석 장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에는 유성, 즉 이유성이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이유성은 5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낡은 군복 형태의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굽어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고독한 임무를 수행해 온 사람 특유의 지친 기운이 느껴졌다. 은숙은 조용히 이유성에게 다가갔다. 유성, 나다. 네가 찾고 있던 강은숙이다.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구나. 왜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니? 이유성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후회와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은숙을 향했지만 동시에 깊은 죄책감을 담고 있었다. 누님 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 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님이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이유성은 은숙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누님. 저는 누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흑표 작전의 진실을요. 은숙은 이유성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일어나라, 유성아. 707은 무릎 꿇는 곳이 아니다. 내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나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내가 복원하려던 그 자료가 무엇인지도 말이다. 이유성은 일어나 자신의 작업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이미 완벽하게 복원된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 칩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님, 저희가 폐기했다고 믿었던 그 자료는 사실 이중 복제되어 있었습니다. 흑표 작전은 성공했지만 그 작전의 최종 보고서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제거했던 위험 요소는 사실 희생양이었고 진짜 위험 요소는 당시 윗선의 비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충격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임무가 누군가의 은폐 수단이었다는 말인가? 예. 누님. 그들은 흑표 작전의 명분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제가 실종된 후 저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천의 외곽으로 숨어들어 수십 년 동안 이 자료를 복원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여 707 특수임무단의 명예가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때 이유성은 갑자기 은숙을 밀치며 작업실 문 쪽을 향해 외쳤다. 누님, 피하십시오. 저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이 자료를 외부로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이유성은 작업실 한쪽에 숨겨둔 비상 탈출구를 열고 사라졌다. 강은숙이 급히 탈출구로 향하려 했지만 이유성이 작동시킨 연막탄 때문에 시야가 가로막혔다. 은숙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유성, 멈춰. 내가 밝히려는 진실 때문에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 그때 그림자 팀원들이 지하 작업실로 진입했다. 강준호도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유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은숙은 데이터 칩이 놓여있던 작업대를 가리켰다. 늦었다. 준호야, 그는 이미 자료를 외부에 전송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마지막 폭로를 하러 갔을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이다. 강준호는 혼란에 빠졌다. 그가 쫓던 것은 단순한 국가 기밀 유출범이 아니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건 오랜 동료였다. 이유성이 사라진 백사면 지하 작업실은 긴박한 상황실로 변했다. 강준호 사단장은 그림자 팀에게 주변 지역을 봉쇄하고 이유성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강은숙과 최아리는 이유성이 남긴 흔적과 작업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이유성이 남긴 작업 자료는 모두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은숙은 이유성만이 사용하는 옛 707 암호 체계를 통해 일부 자료를 해독할 수 있었다. 아리는 자신의 현대 기술을 활용해 이유성이 자료를 보낸 최종 목적지를 추적했다. 준호야, 유성이 남긴 메시지를 해독했다.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은숙은 이유성이 종이 한 장에 남긴 특정 좌표와 세 글자의 단어를 강준호에게 보여주었다. 이 좌표는 이천역 광장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해. 강준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유성은 이천역 광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각에 자료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는 폭로의 장소를 가장 공적인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직접 진실을 전하려는 의도입니다. 은숙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성은 알고 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흑표 작전의 진짜 희생자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리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다급하게 외쳤다. 삼촌. 추적 결과 이유성 요원께서 자료를 보낸 곳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익명 서버입니다. 이미 자료의 1차 전송이 완료되었고 2차 확산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어요. 이천역 광장 근처의 공공 와이파이 망을 통해 정확히 2시간 후에 자료가 대중에게 풀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강준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2시간. 이천역 광장은 지금 가장 혼잡한 시간대였다. 군의 비공식적인 움직임은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여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707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군 최고 사령부에 비공식 보고를 올리고 이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이유성을 막아야 합니다. 그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폭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그를 설득해야 합니다. 은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간다. 유성이 나에게 남긴 이해라는 단어는 나만이 그의 진심을 이해해줄 수 있다는 메시지다, 준호야. 너는 나를 보호하고 이천역 광장 주변의 민간인 혼란을 막는 데 집중해라, 아리나. 너는 여기서 자료의 2차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2차 전송이 시작되기 전에 서버를 해킹해야 한다, 할 수 있겠니? 아리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삼촌이 명예를 걸고 싸우는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겠어요. 강준호는 그림자 팀원들에게 이천역 광장 주변의 비공식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평범한 시민이나 지하철 관리 직원처럼 위장하여 광장 주변에 잠복했다. 사단장의 명령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유성 요원의 생명을 확보하고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였다. 은숙은 강준호가 준비해준 민간 차량을 타고 이천역으로 향했다. 차량 안에서 은숙은 이유성이 남긴 메모를 다시 한번 읽었다. 이해. 이 세 글자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오랜 동료의 절규였다. 이천역 광장은 약속이나 한 듯 평화롭고 분주한 시민들로 가득했다. 은숙은 이 사람들 모두가 흑표 작전에 숨겨진 진실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유성에게 말을 건넸다. 유성아, 내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또 다른 고통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옆에 있어주겠다. 제발 멈춰라. 그녀의 차량이 이천역 광장 외곽에 멈췄을 때 은숙은 광장 한가운데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이유성이었다. 그는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광장 중앙에 위치한 시민 쉼터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마치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려는 듯 결연해 보였다. 은숙은 차량에서 내려 광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뒤에서는 그림자 팀원들이 은밀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접근 경로를 확보했다. 모든 시선은 이유성에게 집중되었다. 이천역 광장의 평화로운 오후는 이제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명예가 충돌하는 최후의 무대가 될 참이었다. 이천역 광장은 오후의 햇살 아래 분주함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약속 장소에서 누군가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쉼터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소음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광장 한가운데 수십 년의 비밀을 짊어진 두 노인의 대치는 고요한 폭풍 그 자체였다. 강은숙은 이유성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70대의 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임무에서 단련된 특수 요원 특유의 은밀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림자 팀원들은 주변 인파에 자연스럽게 섞여들며 두 사람 주변에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사단장 강준호는 광장 외곽의 공중전화 박스에 기대어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긴장하고 있었다.
그의 무전기에서는 손녀 최아린의 다급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었다. 삼촌, 남은 시간은 이제 1시간 50분이에요. 2차 전송이 시작되면 막을 수 없어요. 할머니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은숙은 이유성에게 3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 섰다. 이유성은 낡은 여행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그의 눈은 은숙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다. 유성, 왜 나에게 이해라는 단어를 남겼니? 나는 여기에 왔다.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왜 이 평화로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지 나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이유성은 잠시 침묵했다. 광장의 소음이 그 침묵을 메웠다.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지만 감정이 격렬하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누님, 이해라뇨. 누님은 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님은 아들 덕분에 이 부대에서 명예롭게 환영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는 잊힌 자였습니다. 흑표 작전의 모든 진실을 짊어지고 수십 년을 도망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을 지나던 시민 몇 명이 힐끗 돌아보았지만 이내 관심을 잃고 다시 제 갈 길을 갔다. 네가 잊힌 자라고 생각했다면 왜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니? 우리는 동료였다. 우리는 서로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지 않았니? 누님, 저는 누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누님이 미국으로 떠나신 후 저는 진실의 조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흑표 작전의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작전의 실패를 덮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누님이었습니다. 누님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은숙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다. 그녀가 미국으로 떠난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닌 누군가의 계략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이민의 삶이 그들의 은폐 수단이었다는 말인가? 예. 저는 누님을 대신해 사라짐으로써 그들의 시선을 저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누님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희의 땀과 피로 쌓아 올린 707의 명예가 정치적인 거래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요. 이유성은 들고 있던 가방을 더욱 세게 쥐었다. 이 가방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흑표 작전의 원본 보고서, 그리고 당시 윗선의 비리 증거가 담긴 최종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터지면 그들의 모든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누님, 저는 이것을 막지 않을 겁니다. 강준호는 무전기를 통해 그림자 팀에게 극도의 경계를 지시했다. 그는 이유성이 들고 있는 가방이 단순히 자료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전송 장치임을 직감했다. 강준호가 은밀히 속삭였다. 그림자팀, 목표물의 신체 접촉은 절대 금지한다. 어머니를 지켜라. 은숙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다시 이유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연민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유성아, 나는 내 고통을 이제 이해한다. 네가 나를 지키려 했고 우리 707의 명예를 지키려 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천역 광장에 모인 이 사람들은 너희 707이 지키려 했던 평범한 국민들이다. 이들에게 혼란과 공포를 주는 것이 과연 진실을 밝히는 옳은 방법일까? 이유성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님, 저들은 침묵할 겁니다. 제가 평범한 방법으로 진실을 말하려 했다면 저들은 저를 미치광이로 몰고 이 자료를 날조라고 치부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은숙은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지만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웠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까지 폭로하려 한다면 너는 결국 그들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의를 위해 불의를 행하는 것. 유성. 그것이 707의 방식이었니?
우리는 더러운 방법으로는 진실을 지키지 않았다. 그때 이유성은 가방을 쥔 손을 더욱 단단하게 했다. 그의 손가락이 가방 위에 부착된 작은 버튼 근처를 맴돌았다. 누님 제발 저를 막지 마십시오.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유성의 이 행동은 강준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그림자 팀에게 비상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은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준호의 무전을 읽은 듯 했다. 준호, 멈춰라. 유성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유성을 향해 말했다. 유성아, 만약 네가 그 버튼을 누른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너와 함께 707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겠다. 너는 나에게 진실을 폭로하려 했지만 나는 너의 명예로운 마음을 폭로하겠다. 우리 둘은 배신자가 아님을 증명하겠다. 이 말은 이유성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다. 그의 눈은 은숙에게 고정되었다. 은숙의 이 마지막 호소가 그의 절망적인 결의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천역 광장에서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강은숙의 동반결의 발언은 이유성의 폭로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은숙의 눈에서 진정한 동료애를 다시 보았고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은숙은 이유성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간파하고 가장 깊은 비밀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만이 아는 공통의 고통을 꺼내 이유성의 마음을 완전히 되돌리려 했다. 유성아,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 안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진실이 하나 더 있다. 내가 미국으로 떠난 것은 내가 사라진 후 나 역시 그들에게 위험 인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추방하려 했다. 흑표 작전의 모든 진실을 짊어지고 이 나라를 떠나야 했던 나의 고통을 내가 감히 알 수 있겠니? 이유성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은숙이 명예롭게 전역하고 이민을 간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추방이라니요, 누님. 저 때문에 누님까지. 그래, 너 때문이 아니다. 그들 때문이다. 그들은 진실을 묻기 위해 우리 둘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다. 나는 너처럼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을 밝힐 희망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고독한 망명을 선택했던 것이다. 은숙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고통과 분노가 실려 있었다. 이 고백은 이유성의 내면 깊은 곳을 관통했다. 그때 강준호의 무전기에서 손녀 최아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삼촌, 카운트다운이 5분 남았어요. 이유성 요원이 사용한 암호는 너무 복잡해요. 제가 아는 모든 해킹 기술이 막히고 있어요. 광장에 있는 강준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5분. 이제 더 이상 은숙의 대화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강준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은숙은 준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더욱 강력한 발언으로 이유성을 붙잡았다. 유성아, 멈춰. 네가 그 자료를 공개한다면 네가 지키려 했던 707의 명예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배신자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내가 이룬 모든 희생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이유성은 고개를 숙였다. 굵은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이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누님, 저는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만이 제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쉼터 의자에 앉아있던 아린이 무전기를 통해 은숙에게 급박한 정보를 전달했다. 아린은 이유성의 암호 체계를 뚫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던 것이다. 할머니, 들리세요? 제가 이유성 요원의 코딩 방식에서 유년 시절의 암호 습관을 찾았어요. 흑표 작전 당시 유성 요원만 사용했던 특정 숫자 조합이 있어요. 숫자 707과 유성 요원의 군번 끝자리 4개를 순서대로 조합한 것입니다. 이 번호가 전송 해제 코드일 수 있어요. 아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정보는 결정적이었다.
은숙은 아린이 말한 숫자 조합을 머릿속에 새겼다. 이것이 이유성을 되돌릴 마지막 열쇠였다. 은숙은 다시 한번 이유성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유성아, 내 마음속에는 아직 707이 남아있지 않니? 네가 동료를 위해 희생했던 그 명예가 남아있지 않니? 네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가장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줘. 707은 후회를 남기는 조직이 아니다. 은숙은 이유성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이 가방은 이제 필요 없다. 내가 원했던 진실은 내 아들이자 나의 아들인 강준호 사단장이 책임지고 밝힐 것이다. 그는 너와 내가 지키려 했던 진정한 707의 명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나를 믿고 이 가방을 나에게 맡겨라. 이유성은 눈을 감았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버튼 위를 맴돌고 있었다. 카운트다운은 1분 남았다. 광장의 시민들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아무도 이 두 사람의 대치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천역 광장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카운트다운 30초. 이유성은 눈을 뜨고 은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침내 절망에서 벗어난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는 은숙의 고백과 호소를 통해 자신이 잊고 있던 707의 정신을 되찾은 것이다. 누님, 저는 누님을 믿습니다. 이유성이 가방의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광장 한쪽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터져 나왔다. 광장 중앙에 있던 어린아이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장난감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이 작은 소음은 이유성의 집중을 아주 미세하게 흐트러뜨렸다. 바로 그 순간 은숙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이유성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는 대신 가방 위 버튼 옆에 있는 작은 터치패드에 아린이 알려준 전송 해제 코드를 빠르게 입력했다. 707, 내 군번 끝자리. 코드 입력은 성공했다. 이유성이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은숙은 자료의 2차 확산 타이머를 일시 정지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유성은 놀란 눈으로 은숙을 바라보았다. 누님, 어떻게 그 코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만든 시스템에는 항상 동료에게 보내는 마지막 희망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너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다. 유성아, 내가 만든 암호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 것이다. 은숙은 이유성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가방을 빼앗았다. 가방이 은숙의 손에 넘어오는 순간 강준호는 무전기를 통해 그림자 팀에게 최후의 명령을 내렸다. 작전 종료. 유성 요원을 안전하게 확보한다. 민간인의 시선을 피하라. 그림자 팀원들은 즉시 이유성 주변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이유성을 제압하는 대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부축하듯 부드럽게 그를 광장 외곽의 대기 차량으로 안내했다. 이유성은 순순히 그들을 따랐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강준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을 넘겨받았다. 어머니, 성공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야, 이 자료는 단순히 비밀이 아니다. 이것은 707의 명예이자 내가 책임져야 할 진실이다. 절대 은폐하지 마라. 유성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라. 바로 그때 임시 지휘소에 남아있던 최아린으로부터 다급한 무전이 다시 들어왔다. 삼촌, 제가 전송 타이머를 정지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일부 파일이 정지 직전에 이미 유출되었어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흑표 작전의 키워드와 함께 상층부 비리를 암시하는 암호화된 보고서 일부가 공용 서버에 남아있을 거예요. 강준호는 얼굴이 굳어졌다. 완벽한 봉쇄에는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아린의 말은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유성이 원했던 경고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 아린아, 잘했다. 그 작은 유출 파일은 지금부터 우리의 무기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봉쇄하지 마라. 강준호는 이천역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사단장의 위엄을 벗고 이 나라의 양심 있는 군인으로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광장 주변을 정리하는 그림자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주변 정리 끝내고 모든 팀원들은 부대로 복귀한다. 강준호는 가방을 굳게 쥐고 어머니를 차량에 태운 후 이천역을 떠났다. 그가 떠난 후에도 이천역 광장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평화가 두 노인의 숨겨진 희생 덕분에 지켜졌음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인터넷과 지역 언론에는 이천역 근방에서 발생한 의문의 서버 오류와 유출된 군사보고서의 일부분에 대한 기사가 조용히 떠돌기 시작했다. 유출된 자료는 극히 일부였지만 그 속에 담긴 흑표 작전과 윗선의 조작이라는 키워드는 이미 진실을 향한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강준호는 부대로 돌아와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어머니, 유성 요원의 안전은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 가방에 담긴 자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은숙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약속했지? 유성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이 부대의 규율과 인간성 사이의 간극을 메우겠다고? 이 자료는 이제 너의 책임이다.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곧 707의 명예를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다. 강준호는 어머니의 조언을 깊이 새겼다. 그는 다음 날부터 707 특수임무단 사단장으로서 군 역사상 전례 없는 내부 윤리 감사와 진실 규명 작업을 시작할 것을 결심했다.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707의 근본적인 정신을 회복하고 유성이 겪었던 오랜 고통을 치유하는 진정한 참교육이 될 것이었다. 이천의 707 특수임무단 부대. 이천역 광장에서의 긴박했던 사건으로부터 며칠이 흘렀지만 부대 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단장 강준호는 어머니 강은숙이 넘겨준 흑표 작전의 모든 자료를 확보했고 손녀 최아린이 확보한 일부 유출 자료를 명분 삼아 군 역사상 전례 없는 내부 윤리감사와 진실규명위원회를 비공식적으로 발족시켰다. 강준호는 이 작전을 707명의 회복작전이라 명명했다. 그의 목표는 단지 과거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이유성이 느꼈던 조직에 대한 배신감과 박 중사가 보여주었던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두 극단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었다. 강준호는 우선 이유성의 자료에서 드러난 상층부의 은폐 행위에 연루된 인물들을 조용히 직위 해제하고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조건을 지켰다. 은폐가 아닌 폭로, 그리고 개인의 명예 회복. 며칠 후 강은숙은 강준호의 보호 아래 비밀리에 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유성을 면회했다. 이유성은 몸은 지쳤지만 눈빛은 평온해져 있었다. 유성아, 이젠 괜찮니? 은숙이 조용히 물었다. 이유성은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은숙이 그를 말렸다. 누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누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배신자로 남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을 겁니다. 누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이해라는 단어를 남겼듯이 나는 너에게 용서라는 단어를 남기고 싶다. 우리는 모두 희생양이었다. 너는 진실을 밝히려 했고 나는 너의 선한 의도를 믿는다. 너는 배신자가 아니다. 유성, 너는 707의 진정한 동료였다. 이유성은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고독과 고통이 은숙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녹아내렸다. 사단장님께서 제 자료를 어떻게 하실지 이유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아들은 네가 원했던 대로 그 자료를 707의 명예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는 이 부대를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어야 하는 조직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이제 증인이다. 너의 고통이 새로운 707을 만들 것이다. 이유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비로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비쳤다. 한편 강준호는 박정태 중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그는 박 중사를 단순히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명예와 인간성에 대한 교육이라는 형태로 처벌했다.
박 중사는 강준호의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박 중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잔뜩 긴장해 있었다. 사단장님,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강준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중사, 당신에게 내려진 징계는 감복 및 최전방 보직 변경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당신은 오늘부터 1년간 이천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나에게 당신의 봉사 기록과 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박 중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단장님, 그건 군인의 처벌로는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강준호는 박 중사의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다. 가볍다고 생각하나? 당신의 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다. 당신은 군인의 본분을 잊었다. 707은 국민을 지키는 조직이다. 당신은 당신의 권위를 이용해 가장 약하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을 모욕했다. 이천의 노인복지시설에서 당신이 지켜야 할 대상과 당신이 보여야 할 존중을 다시 배워라. 당신의 징계는 군인으로서의 자격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강준호의 이 인간성 회복을 위한 처분은 박 중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박 중사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인간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집무실을 나섰다. 며칠 후 강준호는 707 특수임무단 전 장병을 집합시켰다. 그는 이 자리에서 흑표 작전의 모든 진실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명예의 중요성과 인간 존중에 대한 강력한 연설을 했다. 장병들, 우리는 가장 강한 부대이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힘은 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은 진실을 지키려는 용기와 동료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과거 이 부대에는 명예를 훼손하려 했던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우리의 명예는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에게 보여주는 존중에서 나온다. 강준호는 강은숙과 이유성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동료의 희생과 70대 노모의 용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장병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규율만 아는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심장을 가진 정의로운 군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강준호의 연설은 707 특수임무단 전체에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었다. 박 중사 사건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은 이제 부대 전체의 윤리와 명예를 재정립하는 거대한 개혁으로 승화된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날 강은숙과 최아리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천역으로 향했다. 강준호는 사단장으로서의 임무 때문에 동행하지 못했지만 이천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조용히 어머니와 조카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아리는 삼촌에게 달려가 포옹했다. 삼촌, 제가 해킹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강준호는 아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린아, 너는 너의 기술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다. 너는 이 가족의 명예를 지킨 영웅이다. 고맙다. 강준호는 어머니 강은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가득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707 사단장으로서가 아닌 인간 강준호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명예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숙은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의 가슴에 기대었다. 그녀는 평생의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아들은 그녀가 잃었던 707의 진정한 정신을 되찾은 것이다. 준호야, 네가 진정한 707의 전설이다. 군인의 명예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진실을 잃지 않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는 그 용기를 증명했다. 나는 이제 안심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강은숙은 잠시 멈추고 아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겼다. 그리고 기억해라. 가장 강한 힘은 사랑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너와 아린, 그리고 유성과 내가 다시 연결된 것처럼 이 부대도 신뢰로 뭉쳐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다. 강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천역을 향해 떠나는 어머니와 조카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는 707 특수임무단이 이제 강인함과 인간성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갖게 되었음을 확신했다. 강철의 귀향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한 노모의 고독한 귀환에서 시작된 사건은 조직의 근본적인 개혁과 가족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감동적인 여정으로 승화되었다. 707 특수임무단은 강준호 사단장의 지휘 아래 힘으로만 지키는 명예가 아닌 진실과 인간애로 지켜지는 명예를 상징하는 진정한 전설이 될 것이다.